이야기는 주인공이 긴 여정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수많은 몬스터를 물리친 후 그는 얼음 여왕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계속 그녀를 마녀라고 부르며 오늘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웃음을 터뜨리지만 그녀는 그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그 누구도 그녀의 궁전에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얼음 마법으로 공격합니다. 그 모든 힘이 카이토를 향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전투는 매우 힘들고 치열했습니다. 얼음 여왕은 그가 도망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얼어붙은 영혼들을 사용합니다. 영혼들. 하지만 카이토는 이미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고 그래서 둘 다 가장 강력한 공격을 사용합니다. 에너지가 충돌하자 여왕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주인공은 쓰러뜨리기 매우 힘든 상대였습니다. 에너지가 없더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카이토는 이대로 끝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미 그의 숨겨진 힘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나루토에 나오는 구미의 힘 같았습니다. 천년 묵은 여왕조차 이 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마녀라고 저주하며 그는 마지막 공격을 위해 돌진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대등한 적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주인공은 그녀에게 어서 마지막 말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얼음 구조물을 만들지만 그가 최대의 힘을 내고 있었기에 그 구조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천상의 야수 강림으로 그녀를 공격합니다. 공격은 결국 여왕의 가슴을 꿰뚫었고 그는 이제 4개의 세계를 정복했으며 그녀를 제거함으로써 모든 땅을 통일할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팔을 얼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왕이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생각하며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팔을 뺄 수 없었고 이것이 자신의 끝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탑 꼭대기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혼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는 자신이 그를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수정성에서 추락하고 맙니다. 장군들과 함께 1000년을 수련한 끝에 그는 전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무술은 카이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바다 깊은 곳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은 매우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아기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생에서 그는 형제가 없었습니다. 버려졌기 때문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운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아로 살다가 흑마교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강해져 최고의 수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전생과는 다른 가족을 갖게 될 것이고 심지어 이게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동생이 생긴다는 생각에 기뻤고 그래서 전생과 같은 이름인 카이토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익숙한 냉기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갓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동생 옆에 있는 어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보자마자 그는 자신의 동생이 사실은 얼음 여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어. 저 얼음 마녀가 이 다른 세상까지 나를 따라왔구나. 반드시 그녀에게 복수하겠다. 그 여자아이 역시 그가 흑마교의 카이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어린 남매는 죽음으로 중단되었던 그 싸움을 끝내기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정말 재밌습니다.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채널이 아직 콘텐츠 규정 준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좋아요와 댓글로 영상을 도와주세요. 멤버십에 가입해주시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멤버들은 영상을 더 일찍 그리고 광고 없이 시청했습니다. 댓글과 응원을 남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생에서 카이토는 검의 달인과 같은 여러 무장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또한 최고의 수련자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는 또한 독술의 천재와 손을 잡았고 마지막으로 산의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들이 그가 얼음 궁전을 오르는데 도움을 준 4명의 장군들이었지만 이제 그는 귀여운 아기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카이토는 이것이 자기 인생 최대의 굴욕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그녀는 다정하게 나타나 잘 잤냐고 묻는데 놀랍게도 그는 어머니에게 큰 애정을 느꼈습니다. 설명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 아기는 똥 싸는 순간조차 조절할 수 없는 이 몸이 쓸모없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최악은 카이토가 계속 말하길 자신의 숙적을 계속 쳐다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얼음 마녀가 여전히 마법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가 다시 태어난 지 이미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계속해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는 기회가 생기면 얼음 마녀에게 복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는 여자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방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아기들을 달래주러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훈련을 방해하려는 그녀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아기는 얼굴이 아주 어른스럽네요. 그건 잘 모르겠네. 두고 봐라, 계집애. 우리가 크면 내게 복수할 거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 두고 보라고. 그 때문에 그는 수련뿐만 아니라 무술도 단련했습니다. 저 아기조차 팔굽혀펴기와 스쿼트를 하는데 당신은 안 하는군요. 아이는 물구나무 서기까지 하곤 했습니다. 한편 니나는 그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쉽니다. 4년이 이미 지났고 그들의 어머니는 친구를 문까지 배웅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나에게 가서 언제까지 자신을 피해 다닐 거냐고 묻습니다. 귀여운 소녀는 그저 뒤를 돌아볼 뿐이었고 카이토는 부모님이 항상 주변에 계셔서 결판을 낼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혹시 4살이냐고 물으며 철 좀 들라고 말합니다. 그래, 애아, 넌 정확히 4살이란다. 니나는 또한 그가 이전 전투에서 자신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계속 웃으며 누나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봉제 인형으로 그를 때립니다. 그녀는 그걸 던지고 뒤로 도망쳤습니다. 카이토는 발차기를 날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니나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공중 부양합니다. 그녀는 마법력의 상당 부분을 가진 채로 다시 태어났지만 그의 몸은 무술만 알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소년에게 봉제 인형 여러 개를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굴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소년은 그에게는 승산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래에 그녀를 이기기 위해 계속 훈련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께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 목숨을 건 결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녀는 부모님께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이토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이 새로운 삶의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돌아서서 전생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며 이제부터 자신을 누나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널 누나라고 부를 리 없잖아. 장면은 잠시 후로 바뀝니다. 방에서 그는 그 굴욕을 곱씹으며 명상하고 있었다. 카이도는 그녀가 전생에 자신을 괴롭혔던 것을 기억한다. 얼음 여왕은 단 한순간도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고 이제 그는 너무 약해서 그 마녀가 그의 존재조차 무시할 정도였다. 그 소녀, 그녀 역시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의 과거 기억 속에서 마을은 불타고 있었다. 니나는 자신이 많은 사람을 제거했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빨간머리 여성을 보자 그녀는 원치 않았던 사람까지도 제거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가 꾸고 있던 악몽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밤중에 깨어나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그녀에겐 자신을 아껴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기에 다시는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한편 카이도는 훈련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는 그 마녀에게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진다면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땅에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는 여왕과 맞먹는 힘을 가지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그는 아이로 살아야 할 것이다. 신성한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해 그는 18가지 자세를 배워야 했다. 그는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약 60년의 세월을 보냈고 심지어 불멸을 이루었다. 이 경우 불멸이란 건 노화에 한해서만이지 결국엔 죽었으니까. 매일 밤 그는 경락의 기운을 높이기 위해 명상했다. 조금씩 그는 이미 자신의 약한 어린 몸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곧 그는 모든 혈도를 열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기들은 머리로 숨을 쉰다고 했다. 그 때문에 어릴 때부터 머리에 수련 포인트를 집중하는 훈련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훨씬 더 많은 기운을 얻기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의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늦지 말라고 소리친다. 니나는 선생님 옆에서 매우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한껏 들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카이도에게 늦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소녀는 반항적이며 그곳에서는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까지 말한다. 몹시 당황한 어머니는 선생님께 사과하며 어제 카이도는 잘했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심지어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자신을 더 잘 표현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니나는 텔레파시를 사용해 그에게 평범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우리 주인공은 결국 동의하고 그들은 유치원 버스를 타고 어린이집에 간다. 그것은 그에게 매우 굴욕적이었다. 그 순간 한 소녀가 그의 어깨를 건드린다. 그녀는 그에게 몇 살인지 그리고 친구가 되고 싶은지 묻는다. 그는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대답하며 자신은 96살이고 친구 관계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그 말에 소녀는 울기 시작한다. 어린이집 수업 시간 동안 그는 누구와도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가 계속하고 싶었던 유일한 것은 수련과 무술 훈련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몸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흘러 그들에게 새로운 여동생이 생겼다. 니나는 매우 감동하며 자신의 어린 여동생이 정말 귀엽다고 말했다. 기운으로 판단하건대 카이도는 그녀가 환생한 아이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이 세상에 환생한 다른 사람들도 있는지 궁금해한다. 자신처럼 그는 니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의 누이가 그를 외딴 곳으로 불렀고 소녀는 만약 그녀가 도전을 제안하는 것이라면 이미 받아들인다고까지 말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고 그녀는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어서 그녀는 그에게 반지를 건네준다. 그는 그것을 보고는 대체 뭐냐고 묻는다. 놀리는 투로 그는 분명 장난일 거라며 그것을 던져버린다. 그는 여전히 막내 동생인 나라를 생각했다며 그녀는 환생자가 아닐 거라고 말한다. 그 순간 니나는 그의 뒤로 순간 이동하여 그 반지가 차원문을 통해 둘을 연결한다고 말한다. 카이도는 그녀가 왜 그렇게 자신에게 집착하냐고 묻자 소녀는 이것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마치 우리에게 무슨 나쁜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말하는군. 니나는 이 모든 걱정이 그들의 부모님과 라라에 관한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따라서 그들은 매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때 그는 그녀가 변했고 더는 자신을 쫓던 그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녀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훈련을 시작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그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10대가 되었다. 카이도는 이미 그의 힘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는데 심지어 교실 안에서도 계속 수련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훈련했다. 이제 그는 180살 때와 맞먹는 기운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그는 17살인 그의 모든 반 친구들이 매우 유치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그의 뒤에는 한 금발의 불량배가 어떤 소년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 자식은 범생이에게 자판기에서 과자를 사오라고 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두려움에 떨며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불량배는 빗자루를 잡고 소년에게 학교에 돈을 가져오도록 가르쳐주겠다고 말하지만 카이도가 그의 팔을 붙잡는다. 소년은 매우 화를 내며 돌아섰고 그제야 그들은 그게 누구인지 알아차린다. 학교에서 가장 조용하고 따돌림 당하던 학생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주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불량배는 주인공을 역겹다고 부르며 노우라고 하지만 카이도는 그들 모두를 겁쟁이라고 부른다. 그는 그 소년을 돕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다른 삶에서 어렸을 때 그도 똑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했었다. 따라서 그는 저 소년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빨간 머리는 카이도가 학생회장의 쌍둥이 오빠라고 말했다. 전혀 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인공은 그 빌붙는 놈의 팔을 계속 꽉 쥔다. 그러자 금발이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당연히 멋진 카이도는 피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발을 앞으로 내밀어 그가 걸려 넘어지게 했고 그 녀석은 땅에 처박혔다. 알았어. 이미 놔줬잖아, 계집애야. 불량배의 친구들은 그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라며 계속 웃었고 그 소녀는 정말로 촬영하고 있었다. 이어서 주인공이 그들에게 다가가자 무리는 불안해했지만 그가 한 유일한 일은 괴롭힘당하던 소년에게 손을 내민 것이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그는 소년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저런 바보 같은 쓰레기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도 말한다. 이어서 아주 덩치 큰 녀석이 나타나 묻는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꼬맹이는 누구냐? 뭐냐, 헬멧 대가리야. 너도 맞고 싶어? 그 금발은 방심한 틈을 타디에서 카이도를 치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소녀는 매우 강해서 뒤에서 오는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뭐야, 계집애야. 그게 전부야. 주인공은 그를 때리고 또한 굴욕을 준다. 지난 작품에서 주인공이 적들을 계속 굴욕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셨는데 그걸 불평하셨던 분들은 이 작품을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이어서 그는 금발을 땅에 던지고 굴욕감을 더하기 위해 그 위를 밟기까지 한다.
빨간 머리 소녀는 모든 것을 계속 촬영하고 소년을 밟고 있는 동안 그는 거기 있는 누구든 자신과 싸우고 싶은지 물으며 아주 겸손하게 그들은 워밍업 상대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덩치 큰 녀석은 이미 앞으로 돌진한다. 하지만 니나가 나타나 학교에서는 싸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학생회장이었고 그곳의 모두가 그 소녀를 존중했다. 그들은 심지어 이 난장판의 책임이 그녀의 동생 카이도에게 있다고 계속 말했다. 빨간 머리는 여전히 회장 동생이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니나는 힘을 사용해 빨간 머리의 휴대폰을 부숴버린다. 소녀는 그 휴대폰을 산 지 한 달도 안 됐다고 말하며 화를 낸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의 누이가 자신을 돕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협적인 어조로 불량배는 방과 후에 그를 잡겠다고 말했지만 주인공은 무시하고 막고 있던 새 친구에게로 갑니다. 쉬는 시간에 니나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물었고 심지어 그를 감싸주는 것에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괴롭힘을 당하는 반 친구를 돕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니나는 그가 계속 싸움을 걸 수는 없으며 이 세상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이 세상이 이전 세상과 다를 바 없으며 적응하는 것은 불의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는 심지어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했고 그 말은 그녀를 약간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니나의 삶은 매우 슬펐던 것 같고 이제 그녀는 이 세상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그랬습니다. 나중에 맞았던 그 소녀는 다시 붙잡혔고 불량배들은 그의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굴욕을 당했던 금발머리는 그 짜증나는 장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동료는 카이도가 무술을 할 줄 아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보고 덩치 큰 녀석은 녀석들을 부르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싸울 줄 아니까 보스가 그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금발머리는 범생이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카이도를 빈 공터의 매복 장소로 유인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주인공을 부릅니다. 아까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는 그 범생이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표시로 카이도에게 간식을 사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 녀석은 목을 다쳤고 떨면서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널 협박하고 있다는 걸 아니 빨리 말해. 내가 이 녀석들에게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교훈을 가르쳐주겠다. 우리는 이 녀석들이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라는 걸 안다. 그리고 그 직후 카이도는 그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 불량배들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는 혹시 자기 친구들을 때린 게 저 약골이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간식 파는 곳인가? 그래, 꼬마야. 내 범생이 친구가 널 속여서 곤경에 빠뜨린 것 같군.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잘 알지. 농담이야. 거기 대머리가 카이도가 너무 자신만만하다며 계속 놀립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주인공은 그들에게 싸우자고 하고 늦으면 누나가 화를 낼 것이기 때문에 늦을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주인공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아주 멋졌고 그들을 아주 쉽게 물리칩니다. 이건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굴욕에 더 가까웠습니다. 녹색머리 소녀는 저 녀석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지 계속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말 그만하고 덤벼. 그리하여 서 있는 나머지들이 카이도에게 덤빕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엑스트라들을 두들겨 패는 광기였습니다. 금발머리가 그를 개자식이라고 부르며 달려옵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그저 공격을 피하고 강력한 펀치를 준비하여 한 번에 한 대가 아닌 세 대를 가격합니다. 거기 있던 다른 소년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으려고 힘을 조절한 게 너희의 행운이다. 뭐? 그가 정말 저것보다 더 강하다는 말인가? 뭐야? 내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나? 그들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고 주인공은 그들 같은 사람들을 혐오한다고 말했습니다. 겁쟁이들은 때로 몰려다니곤 했고 그는 전생에 이미 그런 녀석들을 여러 번 물리쳤다고까지 언급합니다. 그 순간 양상추머리를 한 그 녀석이 쇠파이프를 잡고 뒤에서 카이도를 치려고 준비합니다. 그 일격이 맞았다면 그는 끝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손바닥으로 그것을 막았고 꼬마야, 이 일격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나? 그리고 그것으로 카이도는 그의 머리를 가격하여 소년을 땅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는 심지어 지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기 다른 녀석들도 지리고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이것이 그들이 배울 교훈이라고 말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 매우 무서워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니나의 남동생이 불량배들을 때렸고 그 일을 혼자서 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건물 꼭대기에서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머리 소녀는 싸움 전체를 볼 수 있었지만 멀리 있었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가 니나의 남동생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매우 싸움꾼이었고 또한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반장인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듣고 한숨을 쉬며 남동생이 말썽꾸러기라고 말합니다. 체육 시간에 카이토는 새 친구와 이야기하며 그 소년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안경잡이가 소문이 사실인지 그가 혼자서 그 모든 녀석들을 물리쳤는지 묻습니다. 주인공에게 웃음을 터뜨리며 그는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단지 이야기만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은 믿기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저 바보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바꾸게 하겠어요? 어쨌든 주인공은 돌아서서 반 친구에게 그런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 녀석은 이 문제에 그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하며 매우 슬퍼했습니다. 새 친구를 껴안으며 그는 그 녀석에게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기 있던 소녀는 저 녀석들이 마피아 조직의 일원이라고 말하고 카이도가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일어나면서 주인공은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강하고 혼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소녀는 감사하며 누군가 자신을 도와준 것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카이도는 친구를 사귄 것도 처음이며 이제부터 그 소녀는 모든 일에 자신을 의지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범생이는 혹시 카이도가 만화를 많이 읽는지 묻기까지 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소년 만화 주인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얘야, 우리 주인공은 그 이상이란다. 그 녀석은 수련의 시대에서 왔어. 밤에 그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라는 당근을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엄마는 그녀가 야채를 먹으면 니나처럼 똑똑해지고 카이도처럼 강해질 것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두 남매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묻습니다. 니나는 성적이 아주 좋다고 말하고 어린 소녀는 언니처럼 똑똑해지고 싶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너 카이도 성적은 어떠니? 지루한 표정을 지으며 그는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아무데도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운동하러 위층으로 올라갈 것이고 니나는 공부하고 책을 좀 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카이도가 이미 17살인데 공부나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것은 매우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니나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아버지는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 순간 카이도는 길 한가운데서 누군가를 마주칩니다. 배경에 있던 맞았던 소년들은 분홍색 머리 소년이 바로 그들을 때린 그 소년이라고 지목합니다. 뭐야? 싸우고 싶어. 무슨 일인지 이미 알고 있다면 아주 빨리 끝날 거야. 그래, 임마. 미안하지만 정말 순식간에 끝날 거야. 심지어 카이도를 다른 곳으로 불러서 싸우자고 하지. 그리고 저 미친 녀석은 싸움에 미쳐있기 때문에 바로 수락해. 그렇게 그들은 숲으로 가. 그 조폭은 아무도 없으니 거기서 싸워도 된다고 말했지. 그래. 하지만 구급차를 부르기도 더 힘들걸. 그 순간 그 소녀는 혹시 카이도가 환생자냐고 묻고 그 질문을 듣자마자 그는 충격에 빠져. 그래. 내 반응을 보니 내가 정말 환생자라는 게 분명하군. 내가 맞췄어. 그 남자는 주인공에게 바로 바람 마법을 사용해. 그는 이 세상에 다른 환생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잠깐. 그는 새로운 일격을 준비하면서 수련 마법을 사용했어. 그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고 말해. 그는 앞으로 돌진하지만 카이도는 막아내. 그의 의심이 맞았던 것 같아. 이 세상에 환생한 건 그와 그 마녀뿐만이 아니었어. 그는 소년에게 일격을 가하려 하지만 소년은 피해. 그들이 싸우는 동안 조폭은 카이도가 이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어. 이 녀석은 매우 강해. 그의 상대는 발끝으로 길을 모으고 있었어. 그리고 공격을 막으면서 카이도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누군가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상적이었지.
그들이 싸우는 동안 그 조폭들의 리더는 거기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 그 불량배는 이 싸움을 곧 끝낼 시간이라고 말하기까지 해. 궁금해진 카이토는 그들이 무술을 사용하는지 묻지만 적은 대답하지 않아. 그는 마지막 공격을 날릴 준비만 할 뿐이야. 주먹을 날리려 하면서 그는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리더는 멀리서 싸움을 지켜봐. 연기 속에서 그 조폭이 일어나고 카이도를 박살냈다고 말하기까지 하지만 주인공은 그의 뒤에 있었고 그 사실에 남자는 놀라. 그래서 이제 내 정체가 정확히 뭔지 말해줄 건가? 저 미친 녀석은 카이도가 어떻게 그 공격을 피했는지 계속 궁금해해. 너는 그냥 풋내기 꼬마가 아닌 것 같군. 그러니 진심으로 싸워야겠어. 하지만 주인공은 이 녀석이 너무 약해서 몸풀기조차 안 될 거라고 계속 말해. 하지만 이제 그 남자는 좀 더 진지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공격이 주인공에게 닿으려는 순간 그의 보스가 그의 팔을 잡았어. 공격은 주인공의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동시에 카이도는 진홍색 기운을 모으고 있었어. 리더는 카이도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것도 모르는 조폭은 보스가 뭘 하고 있냐고 물어. 우리의 목표를 잊지 마. 명령이 우선이다. 흉터 있는 남자는 그저 시험해 본 것뿐이라며 사과해. 주인공은 이 남자에게 그들이 누구냐고 물어봐.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헌터라고 소개했고 환생자들의 조직에 속해 있었어. 알겠다. 그런데 내가 환생한 건 어떻게 알았지? 고등학생 한 명이 15명 이상을 쓰러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게 그들의 주의를 끌었던 거야. 게다가 저 소년이 환생자냐고 물었을 때 아주 놀란 반응을 보였고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다른 환생자들을 찾는 이유는 경쟁 때문이라고 말해. 이 세상에는 헌터 소속이 아닌 다른 환생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 역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어. 그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려는 녀석들과 싸우기 위해 환생한 다른 사람들을 찾고 있었던 거야. 우리의 주인공은 그 조직에 환생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묻지만 남자는 낯선 사람에게 정보를 줄 수 없다며 주인공이 자기 그룹에 들어와야만 그 질문에 답하겠다고 말해. 하지만 소녀는 화를 내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해. 그 말에 남자들은 웃어. 그들은 카이도의 힘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잘 들어, 카이도. 어딜 가든 너보다 강한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야. 그래서 그는 주인공을 시험해보기로 하고 그를 치려해. 그리고 싸우는 와중에도 그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겠다고 계속 말해. 장면이 잠시 후로 바뀌고 니나는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냐고 묻는 오빠의 목소리를 듣게 돼. 그녀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고 말해. 하지만 주인공은 그게 말이 안 된다며 계속 웃어. 하지만 그녀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는 원래 그런 식으로 일이 돌아간대.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니나에게 이 세상에 다른 환생자들이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계속 걸어가. 이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고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고 말해. 하지만 남자는 어른 마녀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계속 말하고 그 말에 소녀는 화를 내며 자기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해. 그녀의 고함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어.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어른 마녀가 아니라고 말해. 이제 그녀는 그저 니나라고 불리는 고등학생일 뿐이며 누군가 자기 삶에 끼어들면 그 사람을 죽일 것이고 그건 그를 포함한 얘기라고 해. 장면은 다음날 학교로 넘어가. 평범한 날이었고 주인공은 여동생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 어째서지?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그때 친구가 나타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으며 이 새 노래를 들어보라며 이어폰을 건네. 이어폰을 끼자 친구는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새 그룹의 노래라며 카이도도 좋아할 거라고 상상하며 계속 말해. 그 순간 그는 노래를 듣기 시작하고는 그는 이전에 그 가사를 들어본 적이 있었고 그것은 그가 전장에서 했던 연설과 매우 비슷했어. 정확히 그가 그때 했던 모든 말이 그 노래에서 반복되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바로 친구에게 그 가사를 누가 썼는지 물어봐. 그는 빛의 여왕이라는 가수라며 그녀가 아주 유명하다고 말해. 그 순간 그는 휴대폰을 들고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기 시작해. 그는 심지어 주인공이 그 음악 그룹에 푹 빠졌냐고 물어봐. 그 소녀를 보면서 그는 그 얼굴이 매우 익숙하다고 말해. 그 K-팝 그룹에는 여러 멤버가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금발의 가운데 있던 빛의 여왕이었고 그 노래의 가사를 쓴 것도 바로 그녀 자신이었어. 그 친구는 그 그룹이 너무 유명해져서 해외 공연도 하고 있다고 말해.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노래 가사가 그가 과거에 했던 연설과 똑같았다는 거야. 그는 어쩌면 자신의 종파 사람이 그 소녀의 몸으로 환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하기까지 해.
이유는 몰랐지만 그는 그녀에게 끌리는 것을 느꼈어. 그는 친구에게 그 소녀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하고 친구는 공연이나 사인회에서만 가능하다고 계속 말해. 좋아, 그럼 거기 가자. 뭐가 그렇게 갑작스러워? 장면은 헌터들의 건물로 바뀌어. 그들은 훈련 중이었고 빨간 머리의 수염난 남자는 그 두 사람이 고작 고등학생에게 당했으니 정말 쓸모없다고 계속 말해. 분홍 머리와 흉터 있는 노인은 그 녀석이 매우 강하다며 카이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해. 누군가 위에서 나타나 그들이 그 소년을 이길 만큼 강하지 않았다고 말해. 빨간 머리가 위를 쳐다보자 소년은 이 세상의 환생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강하다고 말해. 그는 심지어 카이도가 과거의 위대한 지도자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그 말에 그들은 다소 겁을 먹어. 자신의 수련 힘을 사용하며 그는 직접 카이토에게 가서 그를 영입하겠다고 말해. 그 마법으로 그는 거기 있는 녀석들을 공중에 띄우고 심지어 산소까지 빼앗기 시작해. 카이도가 강력할지는 몰라도 너희가 쓸모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이번엔 내가 직접 가겠다. 그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저 작은 녀석은 카이토를 적으로 만들어선 안 되며 그를 영입해야 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빨간 머리가 괜찮다며 결국 동의합니다. 그가 그곳으로 가도 된다고요.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의 니나가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캐릭터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녀는 환생한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직 아주 어렸을 때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야영지에서 보급품을 챙겨 그 물건들을 들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 임시 텐트로 가서 우리가 전에 봤던 그 빨간 머리 여자인 언니를 부릅니다. 언니는 부탁했던 것을 전부 구했냐고 물었고 우리의 니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다른 곳으로 향했고 몇 시간 걸은 후 다른 텐트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잡아먹으려고 쥐를 사냥하는 남자가 있었고 이어서 그는 불마법을 사용해 쥐를 요리합니다. 바로 그때 니나의 언니가 그녀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빨간 머리의 이름은 리나였고 노인은 그녀가 와준 것에 대해 계속 고마워합니다. 그들은 그가 쥐를 먹을 필요가 없다며 빵 한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리나는 요즘 며칠간 식량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고 리나는 할아버지에게 왜 혼자 살기로 결심했는지 묻습니다. 노인은 아직 리나를 모르는 것 같았고 그래서 리나가 그녀를 소개해줍니다. 이름을 알게 되자 할아버지는 리나의 이름이 아주 예쁘다고 계속 말합니다. 손에 불꽃을 든 채 그는 혼자 사는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했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마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과거에 그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아마 자신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정말 자신의 삶을 바꿨는지 자문하기도 합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바로 거기에 서 있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소년은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카이토를 찾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의 눈이 번뜩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손에 에너지를 모으고 마법진을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누나라고 소개합니다. 담벼락 위를 걷던 고양이가 두 사람이 포털을 통해 순간이동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소녀는 그녀가 결계를 쳤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시킨 것을 보니 아주 강한 게 틀림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니나는 이미 화가 나서 자기 집 근처에서 뭘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단지 카이토와 이야기하러 왔을 뿐이라고 말했고 더욱 화가 난 니나는 그들이 누구이며 왜 카이토를 미행했는지 묻습니다. 웃음을 터뜨리며 소녀는 아마 그녀의 오빠가 말하지 않았겠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환생자 조직의 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나는 여러분 정말 화가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다며 그들이 누구고 카이토에게 원하는 게 뭔지 말하라고 합니다. 대답에 따라 소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투로 그는 환생한 자들은 모두 예의가 없다며 심지어 그녀는 자신을 위협할 수준이 못 된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황금빛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했고 니나는 충분히 들었다고 말하며 그렇게 그들은 공격에 돌입합니다. 과거 회상으로 돌아가 그녀는 그 할아버지에게 마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재능이 아주 많았습니다. 마냥 기뻐하며 그녀는 스승에게 얼음 조각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고 노인은 둘 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계속 말합니다. 리나는 불 능력이 있었고 니나는 얼음 마법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웃음을 터뜨리며 노인은 그들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잔뜩 들뜬 니나는 언니에게 이제 그들이 마법사가 될 수 있냐고 묻습니다. 리나도 기뻐하며 만약 마법사가 된다면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귀여운 미소로 니나는 어쩌면 부모님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계속 말합니다. 설마 아직도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니나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의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쓸데없는 거야. 현재로 돌아와서 소녀는 자신의 빛 마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여러 발의 화살을 쏘았고 모두 우리의 주인공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얼음 마법으로 자신을 방어해냅니다. 소녀는 니나가 대단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겐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는 빛의 칼날을 사용합니다. 손을 뻗어 그녀는 얼음의 신성한 힘을 사용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장벽들이 생겨납니다. 그 남자는 그녀가 자신의 참격을 간단히 막아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녀는 둘 사이의 수준 차이가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것 같군. 그렇지, 아가씨. 이 정도 수준의 마법사는 정말 드무니 전력을 다해 싸워주지. 그는 거대한 빛의 괴물을 투영해냅니다. 그의 눈은 붉었고 그는 그녀를 저승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실력을 쌓아온 니나는 그가 하는 말을 그저 듣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가 이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녀는 결국 빛을 얼려버립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녀는 아주 멋졌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 빛의 괴물 전체가 얼어붙고 있었고 그렇게 그녀는 모든 것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녀는 마법진을 불러냅니다. 주변 사람들은 눈이 온다고 말하는데 바로 니나의 엄마와 여동생이었습니다. 연중 이맘때 눈이 오는 건 이상한데 정말로 그들 동네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역 전개 안에서 니나는 한숨을 내쉽니다. 소년이 완전히 얼어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천천히 걸어가 소년 앞에 멈춥니다. 마법을 사용해 그녀는 공중부양을 하고 그의 머리만 얼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격에 빠진 소녀는 그녀가 뭘 하는 거냐고 묻고 다음 순간 그녀가 손가락을 움직이자 그의 팔이 두 동강납니다. 얼어붙은 팔이 땅에 떨어지고 그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시작할 것이며 그가 시간을 끄는 것을 참아줄 인내심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해. 그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며 그들은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환생한 자들은 다른 세계에서 통치자, 마법사, 수련자 같은 저명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질서 아래에 있었습니다. 환생자들은 사회에 숨어 살기 시작했고 곧 정부는 이상한 힘을 가진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세계의 통치자들은 공식적으로 이들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쿠에서는 이미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생했다가 정체가 드러난 자들은 끔찍한 결과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의 군인들은 무술을 하지도 못했고 마법을 쓸 줄도 몰랐지만 모두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때문에 환생자들은 이 세계의 인간들과 싸우기 위해 단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야만 군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무술과 마법을 결합하기 시작했고 오직 그런 방식으로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환생자들은 스스로를 집단으로 조직하기 시작했고 이 집단들 중 다수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다양한 문파들이 권력을 위해 싸웠던 것처럼 현재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여러 집단들이 권력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소녀는 과거의 지도자들이 오늘날의 세계에도 그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이미 온몸이 조각났지만 그곳에서 계속해서 니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환생자들이 존재하는지 묻고 소녀는 많지만 대부분 사회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손을 뻗으며 그녀는 이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고통 없는 방식으로 그의 삶을 끝내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전화 통화를 하며 자신들의 동네에만 눈이 왔다고 말하고 있었고 라라는 그 기회를 이용해 뒷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어린 소녀는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포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니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은 혹시 언니가 요정이냐고 계속 묻습니다. 뭐, 라라? 밖에서 뭐 하고 있어? 언니, 요정이야? 그녀는 뛰쳐나와 언니를 껴안고 혹시 마법의 힘을 가졌냐고 계속 물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그녀는 그렇다고 자신이 요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건 둘만의 작은 비밀이 될 거라고 말했죠.
다음 날 주인공은 골든킨을 만나기 위해 수도로 갑니다. 수많은 팬들이 있었고 그의 덕후 친구는 그녀를 찾기 매우 어려울 거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줄을 서 있는 동안 친구가 카이토에게 화장실에 다녀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경기장 꼭대기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헌터 길드였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미행하고 있었는데 바로 주인공이었죠. 심지어 경기장 복도에 고등학교 친구까지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현장 분위기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프로듀서 한 명이 달려와 팬들이 아티스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소녀들은 목을 풀고 있으며 곧 무대에 오를 거라고 답했습니다. 프로듀서가 골든키는 어디 있냐고 묻자 한 멤버가 바람 쐬러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장 위쪽에 있는 그녀를 봅니다. 그녀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이곳에 수련의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녀가 위를 올려다보자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수련자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카이토 또한 그 움직임을 눈치챘고 골든킹과 헌터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공의 친구는 결국 그 불량배들에게 납치되어 끌려가고 맙니다. 그들은 카이토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런 짓을 했지만 골든킨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빨간 머리 남자는 크게 놀랐고 그녀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팬에게 무슨 짓이냐고 묻고 남자는 그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화를 냅니다. 친구인 동이 너무 늦자 카이토는 그를 찾아 나서는 게 낫겠다고 결심합니다. 너무 꾸물거리다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겠군. 그 순간 그는 수련의 기운을 느끼고 옆 건물에서 폭발을 목격합니다. 이 근처에서 소란이 있는 것 같군. 하지만 이 싸움에 휘말리면 분명 누나가 나타나서 내 길을 잡아당기겠지. 하지만 그는 소란을 좋아했고 결국 참지 않고 그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골든킨이 이미 모든 것을 처리한 후였고 그가 도착했을 땐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설마 저 여자애가 이 모든 걸 혼자서? 잠깐, 동은 왜 저기에 있는 거지? 이어서 그는 건물 옥상에 착지합니다. 친구의 목에 손가락을 대보고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그는 저 여자가 그런 거냐고 묻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그저 도우러 왔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잠깐,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녀는 바로 그가 찾던 골든킨이었고 그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혹시 천마신교의 일원이냐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녀는 충격을 받으며 과거의 그 인간들이 계속 거슬린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하지만 그녀는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며 떠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친구를 데리고 떠난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싸움을 거절하지 않고 그녀의 과거 정체를 밝혀내겠다며 여자라고 봐주진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자라는 말을 듣자 그녀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이미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그 순간 카이토가 돌진하고 둘의 기운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막아내자 그는 그녀가 매우 강하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바로 그 후 그녀는 빈틈을 찾았다며 그를 가격합니다. 그 타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카이토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는 난간에 세게 부딪혔고 그녀는 허풍만 떨었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즐거워하며 오랜만에 가치 있는 상대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주먹에 죽었을까 봐 걱정했다며 그가 강하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자신도 진심으로 싸우겠다고 말하며 기뻐합니다. 이런 흥분은 오랜만이군.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녀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둘은 전투를 이어가기 위해 돌진합니다. 기를 모으며 그는 그녀가 막기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팔을 모아 충격의 힘을 느끼는 그녀에게 그는 계속해서 여러 번의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느껴본 적 있는 기운임을 깨닫고 그를 밀어내기 위해 발차기를 날리자 그는 그녀를 도발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틈을 주지 않겠다며 그녀의 목을 잡으려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고 그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고 혀를 내밀며 옆구리에 빈틈을 찾았다며 그의 갈비뼈를 가격합니다. 타격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는 놀랐고 다시 한번 멀리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건물 옥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여자애를 얕봤던 것 같군. 잠깐, 이 무공 내가 아는 것이다. 그녀는 전투 자세를 유지했고 그는 이것이 금강불괴라고 말합니다. 옆 건물에서 골든키는 그가 자신의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이 소녀가 사실 과거 자신의 동료였던 산의 왕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과거의 그 동료 또한 덩치 크고 우직했기에 둘이 똑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과거에 그들은 적이었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사내 왕이 재대결을 위해 400일 동안 같은 장소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이 남자는 너무나 강력하여 사내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전투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며칠이고 계속 싸웠으며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 때문에 카이토는 전력을 다했고 주인공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을 때에야 전투가 끝났습니다. 패배한 후 사내 왕은 충성을 맹세했고 그들은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 자는 마음은 순수했지만 전투광이었고 그렇게 그의 첫 번째 장군이 되었습니다. 어이, 사내 왕. 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골든키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아는지 물으며 그를 끝장내야 할 이유가 더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제 정말 널 살아서 여기서 보내지 않겠다. 잠깐.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 안 그래? 뭐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겠군.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길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마신 공이었습니다. 그 기술을 보자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옛 주군의 기술이었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카이토가 강룡권을 준비하자 그녀는 이 자가 바로 교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옛 기억이 떠오르는 일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하고 두 공격은 공중에서 격돌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보다 더 강했고 그 힘이 흩어지며 그녀가 있던 곳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이토 역시 부상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몸은 아직 내 최대 힘을 쓰기엔 역부족인 것 같군.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골든킨이 과거 산의 왕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절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교주님께 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이, 킨. 고개를 들라. 그녀는 수줍게 일어나며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며 그리웠다고 말합니다. 왜 진작 내 놈이 누군지 말하지 않은 거냐, 이 멍청아. 사랑에 빠진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 또한 환생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왜 그녀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여성의 몸으로 환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자신이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의 능력을 이용해 K-팝 아이돌이 되기 시작했고 주군께서 비난이 아닌 칭찬을 해주셔야 한다며 화까지 냅니다. 그 순간 그는 다른 장군들도 환생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에게 도코문의 문주는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가슴에서 전단지를 꺼내며 얼마 전에 그의 소식을 들었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그녀가 그 몸에 잘 적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장군이 주인공을 모욕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혹시 그가 너와 나, 우리 둘 다 모욕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나? 그녀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멍청해서 눈에 띄었지. 편지에서 독장군은 자신이 환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환생자 연합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강한 적들과 싸웠고 이제 교주가 환생했을 때 전투에서 도울 수 있도록 더 강해지기 위해 수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왕이 매우 멍청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카이토는 다른 환생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환생한 것은 이 헌터들 그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간 긴장한 채 그 편지를 구깁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천마신교의 교주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골든키는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과거에 그가 마녀를 물리치는데 성공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 전투에서 아이스킨이 그의 모든 장군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어쩌면 산왕이 살아남아 여왕을 물리칠 것이라고 상상했다며 약간 부끄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반지가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여동생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지가 빛날 때마다 그는 포털을 열어 둘을 서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교주의 표정이 약간 걱정스러워 보이자 그녀가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헌터들이 그의 가족을 찾아냈고 여동생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는 심지어 어린 여동생이 인질로 잡혔을 가능성에 대해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가 이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부모님과 여동생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의 이 부분까지 오셨다면 저희에게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댓글을 남길 때마다 유튜브는 우리 채널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합니다. 그 순간 그는 중요한 것을 해결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포털로 사라지기 전에 그는 골든킨에게 동의 몸을 돌봐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주군께서는 벌써 순간이동 마법까지 배우실 정도로 대단하시구나. 아니, 그게 아니야. 그건 그의 적이었던 아이스킨의 마법일 뿐이야. 그 마녀가 주군의 여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면 골든킨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군. 그 순간 니나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헌터들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괴물과의 싸움이었죠. 주인공은 자신의 방으로 순간이동합니다. 그 마녀는 어디 있지? 여기 없군. 그 순간 그는 포털이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두려웠지만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갔을 때 그는 그녀가 사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째서 내 동생이 사신과 싸우고 있다니. 그 괴물이 소녀를 향해 돌진하자 그는 조심하라고 소리칩니다. 낫이 그녀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는 얼음의 힘을 사용해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낫은 매우 날카로워 얼음을 부숴버립니다. 그녀는 공격을 받고 이 괴물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어. 사신은 이번에야말로 그녀를 없애버리겠다며 그녀를 직접 가격합니다. 소녀는 충격의 힘을 느끼고 소녀는 여동생을 엄청나게 걱정합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순간 괴물이 그녀의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소년이 뛰어들며 그 괴물이 여동생을 해치우게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초월권. 그는 그 생물의 머리에 바로 초월용권을 명중시킵니다. 그가 그녀 앞에 착지하자 소녀는 놀랍니다. 그녀는 심지어 왜 이 싸움에 끼어드냐고 묻습니다. 불평 좀 그만하지? 내가 방금 널 구해준 거 안 보여, 이봐? 저것은 수정성의 수호자이자 얼음 마녀를 섬겼던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군대 절반이 이 괴물에게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녀 자신이 집의 경비원으로 삼기 위해 이 사신을 소환했던 것입니다. 그는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니나는 이 모든 것이 그가 계속 싸움을 걸고 다녔기 때문이라며 그의 탓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환생한 소년이 카이토를 찾아 집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오빠가 사방에서 싸움을 찾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조직이 그들의 주소를 알았으니 그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신과 계약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괴물은 언제쯤 잡담을 멈추고 싸움으로 돌아올 거냐고 묻고 주인공은 거기서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고 있으며 불쌍한 사신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괴물아. 혹시 맞고 싶어서 서두르는 거냐? 그 생물은 그들을 건방진 벌레라고 부르고 니나는 전생에서처럼 다시 그를 물리치고 자신의 하인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이토는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는 골든킹과의 전투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고 이제 사신과 싸우기 위해 자신을 더욱 몰아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동생이 혼자 그 괴물과 싸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니나는 절대 영도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가 그 마법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때문에 여동생이 힘을 모으는 것을 돕기 위해 괴물과 싸울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철령기를 사용하며 그 생물과 광란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비해 여전히 매우 약한 그의 몸에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녀는 마침내 마력을 다 모았다고 말합니다. 여러 개의 얼음 칼날이 나타나고 그녀는 그 강력한 일격을 사신에게 날립니다. 끝났어, 내가 이겼다. 그녀가 천천히 걸어가자 불쌍한 괴물은 빨리 자신을 없애달라고 애원하며 남아있습니다. 오빠에게 다가가 뭐 하고 있냐고 묻자 그는 기운 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보고 매우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 니나는 정말 귀엽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미 제 최애 캐릭터가 되었어요. 한편 불쌍한 그는 바닥에 완전히 뻗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리했다고 계속 말합니다. 니나에 따르면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았고 그녀는 심지어 과거에도 그가 똑같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가 문제만 일으키기 때문에 그를 거기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어쩌면 가족에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마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됩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신두명의 군주가 있었는데 사신 또는 저승사자로도 알려진 죽음의 여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이스킨에게 소환되었고 전투에서 패배한 후 그녀의 성에서 그녀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전투는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질 수밖에 없었죠. 얼음 여왕이 훨씬 더 강력했으니까요. 패배한 후 그는 그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녀는 그에게 수정성을 돌보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그는 그녀의 궁전을 침략하려는 모든 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수련자들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마녀와 더 가까워져 그녀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경멸했고 심지어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마에 비해 인간은 아주 짧은 시간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죽기만 기다리면 둘 사이의 계약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만 년이 이미 지났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왜 그렇게 오래 사는지 알지 못했고 그녀가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대한 군대를 이끄는 그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정궁전을 침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년, 카이도는 억압의 소나기에서 세상을 해방시키고 싶다고 말했고 마지막 장애물은 얼음 마녀였습니다. 그녀는 불멸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신의 유일한 희망은 이 소년이 그녀를 제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여인은 결국 카이도와 싸우다 패배했고 그 때문에 마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물론 죽음의 여인은 인간에게 오랫동안 노예로 지냈던 굴욕을 결코 잊지 않았고 이제 믿을 수 없게도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생한 마녀에게 패했고 그녀가 오빠를 치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음의 여인은 결국 아주 귀여운 작은 유령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니나가 소리치며 화를 내자 그녀는 훨씬 더 귀여운 작은 유령으로 변했습니다. 니나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오빠를 그곳에 가둬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변했고 오빠를 좋아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시니가미는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하며 여러 질문을 계속했지만 니나는 죽음의 여인에게 입 다물라고 말했고 그녀는 작은 입을 가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죽음의 여인에게는 마녀가 불구대천의 원수인 카이도를 치료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소년의 배를 걷어차며 빨리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자리에 앉은 후 그는 온몸이 쑤신다고 계속 말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헌터들이 자기 집에 왔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니나가 원했던 것은 오직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었고 그녀는 왜 아무도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지 묻기까지 합니다. 주인공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소 후회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평화를 주지 않을 것이므로 그녀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선수를 칠 것이라고 합니다. 소녀는 자신에게 계획이 있으며 이 전략에 그를 포함시켜 자신의 하인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카이도는 그녀의 2호 하인이 되고 죽음의 여인은 1호 하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그녀의 명령을 받지 않겠다고 계속 말합니다. 소녀는 주문을 준비하고 손가락으로 상처 부위를 찔러 그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를 자신의 파트너이자 동맹으로 삼겠다고 인정하며 죽음의 여인은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매우 강력해서 집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주인공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계속 도발하고 그는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우선 그들은 헌터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했고 그들에 대해 알만한 사람을 아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누군가가 있었고 그 누군가는 리무진을 타고 그곳에 도착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황금 여왕이었고 그녀는 활짝 웃으며 도착했습니다. 니나는 저 여자가 집 앞에서 뭘 원하냐고 계속 묻고 그녀는 카이도가 불렀기 때문에 그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니나는 벌써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빠는 저런 멍청한 여자애들과 엮여서 뭘 하는 거지? 그녀가 집으로 들어서자 니나는 오빠가 나중에 돌아올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냥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신은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즉시 니나에게 그 침입자가 환생자라고 경고합니다. 그 순간 소녀는 이미 몸을 돌려 그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소피아라고 불리는 황금 여왕. 그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곳에 서 있습니다. 잠깐만, 내 앞에 있는 이 괴물은 뭐지? 설마 내가 얼음 마녀라고 말하지 마. 그녀는 이미 길을 방출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니나는 오빠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미친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이는지 의아해하며 넥타이를 풀면서 이 문제를 아주 빨리 해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모두를 영역 전개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싸우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하고는 너무 빨라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녀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음 마녀는 매우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에게 멈추라고 계속 말하고 소피아는 칼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금강불개 기술이었고 그녀는 죽음의 여인의 낯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생물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지만 소피아 또한 힘에서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강력해서 그 낫을 붙잡아 시니가미를 땅에 내동댕이 치지만 이어서 니나는 얼음 마법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저 금발 소녀의 힘을 인정하지만 살아서 도망치게 두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좋아, 그럼 내 가장 강한 마법을 써봐. 내가 나한테 명령할 필요 없어, 애야. 그리하여 니나는 거대한 얼음창을 던지지만 라라가 그 영역 전개에 들어와 언니에게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니나는 여동생이 앞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그 창이 동생에게 직접 맞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래, 애야. 맞을 셈이야. 그리하여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밖은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온했고 몇 분 후 카이도가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밖에 여자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누구의 것인지 묻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의 친구이며 그가 직접 초대했다고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연예인을 아는 줄은 몰랐구나. 그리고 거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것이 바로 황금 여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피아는 그를 교단의 지도자라고 불렀고 그의 어머니는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는 약간 긴장해서 황금 여왕이 이미 니나와 친구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니나의 창에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것과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소피아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소녀가 니나를 짜증나게 했지만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의 여동생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지 않은 것은 오직 금강방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은 자신들이 매우 강하다고 말하며 계속 농담을 합니다. 놀랍게도 소피아는 이미 라라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과 카이도가 전쟁 고아였기 때문에 매우 친한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자신을 아껴주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소녀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주인공의 어머니가 니나에게 고아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고 묻자 니나는 그들이 하는 작은 게임이라고 변명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소녀들을 자기 방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침실문에는 들어가기 전에 노크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누가 저 미친 여자를 들여보냈냐고 묻고 니나는 사실 그 여자는 그의 친구이며 이미 스스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윙크를 하며 소녀는 무언가를 발견했으며 그것은 헌터들의 간부 한 명의 행방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서 불어봐. 내가 찾은 것을 말해. 소피아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해 한 팬을 매혹시켰고 그를 만났을 때 그가 헌터들의 간부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니나는 그녀의 팬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리무진을 타고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장소에 도착하자 남자는 자신이 헌터즈 파빌리온의 간부임을 인정하며 주인공 일행과 만나기로 한 것은 오직 황금 여왕 소피아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니나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목표는 헌터 그룹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바로 말합니다. 남자는 그것이 진심인지 묻지만 단지 둘만으로는 너무 약해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나는 오빠가 마교의 교주인 카이토였고 자신은 얼음 여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는 겁을 먹습니다. 그 당시 그는 평범한 수련자였지만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봐왔습니다. 사실 그는 소림승으로 자랐고 이제 이 세상에 와서는 모든 것을 즐기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상에서 여러분 그 남자는 거의 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재미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동안 주인공과 그의 여동생은 이 남자가 참 뻔뻔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는 헌터그룹이 계속해서 높은 수수료를 뜯어가서 자신에게도 성가신 존재였다고 인정했고 니나는 이미 그가 훌륭한 아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카이토와 얼음 여왕 니나가 맞다면 일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 싸움에서 승산이 있을 거라고. 그 때문에 니나는 그에게 이 헌터 그룹에 대해 아는 모든 정보를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이 조직이 한국 조폭을 통해 일어선 범죄 집단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상업적 압력을 통해 한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이다. 그들은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막대한 힘과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주인공은 그들을 박살내려면 먼저 잠입해야 한다며 몹시 흥분한다. 하지만 니나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여동생은 단순히 그곳을 쳐들어갔다가는 너무 많은 이목을 끌 수 있다고 말한다.
사업가는 그 말이 맞다고 한다. 게다가 헌터라는 조직에는 평범한 직원들도 많았기에 무작정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릴 수는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다. 카이토와 니나는 헌터들의 본부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가장 강력한 자들부터 먼저 사냥하는 것이었다. 좋아, 놈들을 박살낼 준비는 됐어? 그녀는 먼저 내부 카메라 회로를 손보겠다며 마법으로 보안 카메라를 꺼버린다. 그녀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가장 강한 간부들부터 먼저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니나는 엄마에게서 온 전화를 받게 된다. 엄마는 빨리 와야 한다며 라라를 혼자 둘 수 없으니 니나가 집에 돌아와 동생과 함께 있어주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라라가 이제 다 컸다며 계속 투덜거린다. 하지만 니나는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사고 치지 말고 있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오빠가 사고뭉치라는 걸 알기에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 그렇게 그녀는 마법으로 사라진다. 그는 잠시 기다렸지만 워낙 성미가 급한 탓에 기다릴 수 없다며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곤 모자를 눌러쓴다. 몇몇 경비원들이 카메라가 고장났다며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경비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움직임이 많다는 것을 감지한 그는 높이 뛰어올라 건물 높이를 훌쩍 넘더니 이내 옥상에 착지하여 달리기 시작한다. 그는 들키지 않고 옥상까지 올라왔고 계획이 성공할 거라 생각한다. 이제 수많은 계단을 내려가기만 하면 됐다. 복도 한가운데서 그는 조직의 중요 인물을 찾기 시작한다. 보안실 문이 열려있자 그는 무언가 찾을 게 있을까 싶어 살짝 엿보기로 한다. 그 사업가의 정보에 의하면 조직의 리더는 18층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 했지만 많은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회의가 열리는 장소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아래층을 순찰하던 경비원들이 돌아와 이 소녀는 출입 허가가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옷차림도 매우 수상했다.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카이토는 그들을 쓰러뜨리기로 한다.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잠이나 자라고 말한 뒤 바로 다음 놈에게로 돌아선다. 경비원은 누구냐고 물으며 비상 버튼을 누른다. 건물 전체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마피아들은 경보가 울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보스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는 경보가 울렸다는 건 침입자가 있다는 뜻임을 알고 있었다. 주인공은 최대한 빨리 회의실에 도착하기 위해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중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여자가 즉시 전화를 들어 지원을 요청하자 근육질의 남자는 지원 따윈 필요 없다며 자기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나선다. 남자가 주인공에게 달려들지만 카이토는 그의 얼굴에 발차기를 날려버린다. 거구의 남자는 멀리 날아가고 더 많은 부하들이 카이토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카이토가 훨씬 더 강했다. 여자는 보호 마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그녀는 동료 중 한 명에게 얻어맞고 만다. 주인공은 이제 막 몸이 풀리는 중이라며 농담을 던진다. 그때 전화가 걸려온다. 받아보니 여동생이었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묻자 니나는 몹시 걱정하며 혹시 말한 대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냐고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둘러댄다. 아, 글쎄. 내 목소리 뭔가 좀 수상한데 너 혼자 쳐들어가기로 한 거지, 안 그래? 아니, 내 목소리 이상하지 않아. 아니야. 내 핸드폰이 낡아서 그래. 그는 안내판에서 회의실 위치를 확인하고 그쪽으로 향한다. 통화 도중에 그는 더는 통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바로 그가 찾던 회의실이었다. 여동생은 전화기 너머로 무모하다며 소리치고 있었고 카이토는 마피아 조직의 보스와 마주하고 있었다. 빨간 머리는 이 녀석이 아주 거만하다며 회장에게 자기가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또 얻어터지고 싶냐며 K-팝 아이돌한테 맞은 놈이라고 조롱한다. 하지만 남자는 방심해서 졌을 뿐이라며 이번엔 다를 거라고 소리친다. 알았어. 어이, 수염쟁이. 덤벼보시지. 하지만 회장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며 카이토는 자신과 볼 일이 있어 온 것이라고 말한다. 남자는 천천히 걸어오며 무례한 부하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한다. 사람들은 회장님의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그는 자기 부하들이 한 짓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그래도 너희 회장은 승산이 없다는 건 알아보는군 하고 농담한다. 복도에서 얻어맞았던 놈들이 달려와 회장에게 용서를 구한다. 대머리 남자는 손님이 워낙 강했으니 부하들을 탓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처음부터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물고기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카이토는 얕봐선 안 될 인물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심지어 2인자였던 카이다이를 쓰러뜨린 게 주인공이냐고 묻는다. 사실 2인자였던 그 녀석을 쓰러뜨린 건 그의 여동생이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는다. 회장은 저 실패자들은 카이다이보다 훨씬 약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카이토의 길을 보아하니 전생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주인공이 누구냐고 묻지만 그는 상관없다고 대답한다. 물론 회장은 몹시 궁금해한다. 그는 카이다이가 전생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둘 다 위대한 전사였다고 말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혹시 복수하고 싶지는 않냐고 묻는다. 하지만 회장은 카이토에게 조용히 하고 끝까지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한다. 그는 그들 모두가 이 세상에 환생한 것이 우연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믿으며 이런 실패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환생한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믿는 것은 이 땅이 새로운 신을 선택하기 위한 무대라는 것이다. 환생한 다른 모든 자들을 물리친 전사가 이 땅의 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그 때문에 그는 카이토에게 손을 내밀며 자신과 함께하자고 제안한다. 그날이 오면 자신은 이 땅의 신이 되고 카이토를 자신의 장군으로 삼아주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덧붙인다. 카이토는 자신의 곁에 설 권리를 얻게 될 거라고. 하지만 주인공은 짜증을 내며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자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모욕한다. 길을 방출하며 자신보다 약한 자는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자 회장은 이제 그를 제거해야겠다며 지루한 표정을 짓는다. 그렇게 회장이 화염 마법을 사용하자 주인공은 더는 헛소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앞으로 돌진한다. 웃음을 터뜨리며 회장은 자신이 신이 될 운명이라고 말하고 두 사람의 공격이 격돌한다. 하지만 카이토는 회장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란다. 이어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 자신이 매우 빨랐다며 계속해서 자랑한다. 손을 다친 카이도는 회장을 얕봤다며 사과해야겠다고 말한다. 회장은 사과를 받아주겠지만 카이도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순간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이 회장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재미있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소녀는 앞으로 돌진해 여러 번의 공격을 날리기 시작하지만 회장은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 싸움은 매우 격렬했고 이 회장은 여러분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심지어 반격을 시작한다. 하지만 카이도는 그가 많은 빈틈을 보인 것을 발견했고 그 때문에 그의 얼굴을 때리는데 성공한다. 그 일격에 회장은 비틀거리기 시작한다. 그는 이 진홍색 기운의 힘을 알아본 듯 폭렬마와 기술을 사용한다. 그의 손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고 거의 카이도를 맞힐 뻔했다. 이어서 그는 피하고 왼손 훅을 날리며 계속해서 여러 번의 공격을 퍼붓는다. 헌터 조직의 요원들은 회장을 걱정하고 주인공은 아직 날릴 주먹이 더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이 기운을 알아채기 시작하고 이것이 강용권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남자는 나루토 애니메이션의 엑스트라보다 더 심하게 맞다가 마침내 멀리 날아간다. 그는 그 힘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본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천마문의 교주 것이었다. 그는 만약 자신의 요원들이 이 진짜 카이토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배신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 저 소년을 공격하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는데 그들 중 다수도 과거에 카이토 주군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러 요원들이 그가 천마문의 카이토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전 주군을 때리기 위해 달려간다. 주인공은 전투 준비를 하며 얼마든지 덤벼도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사신과의 싸움으로 인해 몸에 아직 여러 상처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저 녀석들은 그 틈을 이용해 결국 소년의 다리를 공격했다. 그는 매우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었다. 한편 니나는 여전히 여동생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오빠가 사고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절대 혼자 둬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했다. 내가 보기엔 감시가 필요한 건 바로 카이토였다. 그녀는 반지가 빛나는 것을 알아챘는데 그것은 그가 위험에 처했다는 의미였고 마침내 소녀의 어머니가 늦어서 미안하다며 돌아왔다. 그녀는 케이크를 사오느라 조금 늦었다고 말하고 오후 커피를 준비하겠다고까지 하지만 니나는 기다리는 친구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뛰쳐나가고 소녀의 어머니는 안전하게 많이 놀다 오라고 말한다. 재미있게 놀기는커녕 안전은 더더욱 아니고. 카이토 주군. 과거에 그는 무림 전체를 통일했지만 지금은 이전 제자들에게 맡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신과 마주한 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싸우는데 부주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공격을 날리고 있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검격을 피하고는 남자의 얼굴에 무릎차기를 날려 끝장냈다.
다른 전사들이 카이토를 놓칠 수 없다며 그에게 달려들고 또다시 그 남자가 검으로 공격하려 하지만 주인공은 그것을 피하고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다. 적은 많았고 계속해서 더 도착하는 것 같았다. 한 남자를 끝장내면서 그는 여동생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내가 보스니 보스답게 행동하고 1대1로 싸우러 와라.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떼를 쓰며 더 많은 요원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무기를 든 다른 남자들이 나타나자 그의 반지가 빛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니나가 나타난다. 그녀는 기다려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냐고 하고는 얼음 마법으로 그들을 모두 멀리 날려버린다. 그녀는 이 싸움이 끝나면 잔소리를 하겠다고 말하고 그는 이틀 전에 죽음의 여인과 싸웠기 때문에 약간 고전했을 뿐이며 그것만 아니었다면 이 건방진 벌레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끝장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법진을 사용하며 그녀는 그들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전투는 훨씬 쉬워진다. 회장은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주변에는 많은 부하들이 쓰러져 있었다.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헌터들의 리더뿐이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천마문의 교주가 빙결의 여왕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최대 힘을 사용한다. 그는 자폭하여 그들을 모두 데려가려 했지만 주인공은 이 녀석이 건물 전체를 폭파시키게 두지 않겠다며 풍룡장을 사용한다. 회장은 손 쓸 틈도 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니나는 카이토에게 가서 이 자식을 빨리 끝장내라고 말했다. 어차피 그들은 모두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들의 경락을 모두 막아 기억을 잃게 하고 다시는 수련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정확히 그대로 실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토는 여기서 친절했다. 여러분, 저 미친놈을 살려두다니. 이런 식으로 그들은 헌터 조직을 끝장내는데 성공했다. 위협은 마침내 사라졌고 그는 여동생과 잘 지내고 있었다. 학교로 돌아오자 삶은 평화로웠다. 그는 동에게 황금 여왕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었고 친구는 거의 믿지 않는다. 니나는 이제 헌터들이 제거되었으니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 내 생각은 틀렸어. 그리고 그 키다리 녀석은 소피아와 절친이 되었다며 계속 자랑한다. 그 순간 주인공은 일본으로 여행 간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고 묻고 동은 주인공에게 그것이 수학여행이라고 말해주자 주인공은 매우 신난다. 마침내 여행날이 다가왔다. 주인공은 비행기를 타는 것이 처음이라 매우 신나 있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오사카시에 도착했다. 니나는 이것이 매우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사진을 찍기 위해 멈췄고 이어서 음식을 사기 위해 작은 가판대로 간다. 동은 카이토의 일본어가 매우 뛰어나다고 계속 말하는데 그는 니나가 만들어준 번역 마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어서 그는 화장실에 정말 가야 한다고 말하고 니나는 다음 모퉁이에서 돌아서 직진한 다음 첫 번째 갈림길에서 좌회전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면은 한 사원으로 바뀐다. 차 한 대가 도착하고 안에서 내리는 사람은 정장을 입은 남자다. 승려가 그를 맞이하러 나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 장소 안으로 들어간다. 그 남자는 그 임무의 목표에 대한 정보라며 서류 몇 장을 가져왔고 심지어 그 임무를 조용하게 처리하라고 말한다. 다른 방에서는 한 노인이 닌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임무가 명확하게 설명되었는지 묻고 닌자에게 어떠한 허점도 남기지 말라고 말하고 그렇게 닌자는 임무를 위해 출발한다. 한편 오사카 중심가에서 주인공은 길을 잃고는 출구를 찾을 수 없다며 화를 낸다. 그 순간 그는 악의적인 기운을 감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장소를 향해 가고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그 에너지가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때문에 그는 더 깊이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그 창고 안에는 한 남자를 죽인 닌자가 있었고 그는 목표가 제거되었다고까지 말한다. 이제 그는 흔적을 지워야 했다. 그리고 그가 돌아섰을 때 창문으로 뛰어드는 주인공과 마주친다. 그 장면에 마주치자 카이토는 놀라며 그 닌자도 환생자인지 묻는다. 선생님은 버스가 곧 떠난다며 학생들을 부르고 동은 니나와 친구를 찾기 시작한다. 선생님은 그에게 빨리 타라고 말하고 소녀는 친구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계속 말한다. 닌자는 저 소년이 누구냐고 묻고 주인공은 단지 왜 그 남자를 죽였는지 알고 싶었지만 닌자는 대화할 마음이 별로 없었고 모든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주인공은 그 검을 피하고 반격할 준비를 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닌자의 복부에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하고 그 남자를 멀리 날려버린다. 대화할 기분이 아닌 건 저쪽인 모양이군.
복면을 쓴 남자는 겨우 일어서지만 그것은 단지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었고 바로 그 후에 수리검을 던졌다. 카이토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는 피하는 데 성공했다. 복면을 쓴 남자는 장난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주인공을 공격하려 할 때 그는 몸을 숙였지만 그것은 완벽한 기회였고 닌자는 그 기회를 이용해 탈출했다. 네. 이 녀석은 겁쟁이인 것 같군. 창문으로 뛰어내리며 그는 재미있으니 쫓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건물들을 가로지르는 추격전이 시작된다. 동료들과 대화하며 닌자는 추격당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기지로 그를 유인하겠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한 오래된 일본 사원으로 가게 된다. 그는 뺨을 긁으며 그 닌자가 그냥 사라져 버렸다고 말한다. 그는 심지어 선생님과 여동생에게 혼날 것이라며 걱정한다. 하지만 그곳은 매우 기묘해서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다. 그는 저 사악해 보이는 석상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이를 올려다보며 그는 닌자를 향해 정말 비겁한 녀석이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그의 주위에는 여러 닌자들이 있었다.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며 혼자 이곳에 온 주인공이 매우 용감하다고 말한다. 나를 상대하려는 너희들이야말로 용감한 것 같군. 그 남자는 손을 뻗으며 카이토가 사실은 분수도 모르고 화를 자초하는 풋내기라고 말한다. 전투 준비를 마친 여러 닌자들이 있었고 주인공은 그들 모두에게 덤벼보라고 소리친다. 그러자 닌자들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칼날로 그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소녀는 손에 기를 모으고 있었다. 한편 호텔에서는 니나가 약간 화가 나 있었다. 그녀는 오빠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고 동에게 그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기까지 한다. 설상가상으로 반지가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오빠가 돌아오지 않으니 직접 데리러 가겠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문을 쾅 닫는다. 잠시 동안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지만 저런 오빠와 함께라면 불가능할 것 같았다. 한편 카이토는 모든 닌자들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사슬로 주인공의 손을 묶는 데 성공하고 등 뒤에서는 칼날을 든 두 닌자가 나타난다. 저 녀석들의 우두머리는 그 소년이 인상적이라고 계속 말한다. 그는 그 사슬을 꽉 쥐고 그것을 이용해 닌자들을 공격한다. 장발의 남자는 그것이 무슨 기술인지 이해하려 했으며 더 많은 닌자들에게 카이토를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수련 기술을 사용하며 주인공은 단 일격에 그들을 모두 끝내겠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승천용의 비기였다. 사슬을 이용해 회오리를 만들어내자 장발의 남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의 상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부하들을 물리쳤고 장발의 남자는 이 카이토가 전 천마신교 교주였음을 확신했다. 주인공이 그냥 서 있기만 할 거냐고 묻자 그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칼을 뽑아들고 카이토가 예전과 같은 경지에 도달했는지 묻는다. 이봐, 장발. 내 말투를 보니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군. 유감이지만 넌 패배하게 될 거다. 그리고 최악인 건 내가 전생에 워낙 많은 사람과 싸워서 내가 누군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거지. 장발의 남자는 뛰어오르며 카이토가 계속 그런 대담함을 보인다면 제거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을 이길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는 이 녀석들이 안쓰럽군. 그 순간 니나는 주인공을 따라 그 사원까지 오게 된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고대 일본 신사였기에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오빠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저 바보 녀석은 문제만 일으킨다. 차라리 이미 죽어서 자신에게 평화를 좀 줬으면 하고 바라기까지 한다. 하지만 그곳은 매우 조용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시간과 공간을 왜곡하는 어떤 마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그녀가 알아차린다. 그녀 뒤에는 거대한 남자가 서서 그곳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그녀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 순간 그녀는 경계를 늦췄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 멀리 날아가 버린다. 그녀는 얼음 마법으로 자신을 방어했지만 그 공격은 매우 묵직했고 뒤에서 공격한 비겁한 놈이라며 욕을 하기 시작한다. 주문을 외우며 그녀는 그 녀석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얼음 결정을 날린다. 내 수학여행을 망쳐놨으니 용서하지 않겠어. 그녀는 또한 자기 인생에 항상 방해만 되는 남동생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엾은 소녀는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고 그 결정들은 격투가를 명중시켜 그를 얼려버렸다. 하지만 그는 물리적인 힘으로 그 얼음을 깨고 있었고 그녀는 정말 그럴 힘이 있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렇다. 그 남자는 매우 강했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결정을 파괴해버린다. 그 남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결정을 던지기 시작했고 상대의 발을 얼리면서 이제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
손에 주문을 모은 채 그의 호흡을 마비시키겠다며 빙결 충격 기술을 사용한다. 얼음 폭풍이 격투가에게 향하고 그의 몸은 다시 완전히 얼어붙기 시작했으며 얼음 폭풍은 정확히 그의 얼굴을 강타한다. 그녀는 그것으로 그를 제거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했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그 남자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녀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의아해한다. 그녀의 마법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았고 그는 다시 한번 얼음을 깨고 그녀에게 돌진한다. 소녀는 바보들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몸을 가졌다며 계속 중얼거린다. 그는 야수처럼 보였고 그가 그녀를 치료할 때 그녀는 뒤로 점프한다. 그는 하늘에 제거해야 할 침입자가 있다며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닿으려고 돌진한다. 하지만 그녀는 마법진을 소환해 상대에게 날카로운 결정 여러 개를 던진다. 그녀는 아마 그것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효과가 없다. 얼마나 버틸지 보자. 그녀는 다른 빙결 주문을 퍼붓지만 소용이 없다. 그리고 그 남자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화난 얼굴로 그녀는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마침내 그가 그녀에게 닿는데 성공하자 그가 그녀를 치려는 순간 그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만져 그를 얼려버린다. 그 남자는 세 번째로 공중에서 얼어붙었지만 이번엔 땅에 있지 않았고 그녀는 이것이 절대 영도라고 말한다. 그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는 1000조각으로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기술이 그처럼 고집 센 멍청이에게 완벽하다고 말하고 돌아서면서 오빠를 계속 찾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확히 그대로 남자가 땅에 떨어지자 산산조각 난다. 장면은 카이토에게 돌아가고 그는 장발의 남자와 싸우고 있었다. 그 남자는 매우 강했지만 카이토의 실력이 녹슬었다고 말한다. 소녀는 자신의 원래 힘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칼날에 보라색 기운을 모으며 그 남자는 그 때문에 카이토가 제거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심지어 자신은 이미 예전 힘을 100% 회복했다고 카이토에게 계속 말한다. 그 때문에 전투는 매우 힘겨워지고 있었다. 주인공은 저 칼날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자는 상대가 칼날을 피하고 주먹에 일격을 모으고 있었기에 놀란다. 그 공격은 소년을 강타했고 순간 그는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공격은 그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고 그 때문에 멀리 날아가 버렸다. 하지만 그는 땅에 발을 굳건히 딛고 충격을 멈추는 데 성공했다. 카이토는 자신의 공격이 빨라서 장발의 남자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계속 조롱한다. 피를 뱉으며 그는 계속 이해하려 애쓰는데 공격이 맞지 않은 것 같았지만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이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저 천마가 매우 강력하고 자신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순간 주인공은 그 기술을 알아차린다. 그 남자는 혈영볼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자 자신의 환영 여러 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모든 분신들은 단검을 던졌다. 그 투사체들은 카이토를 향해 날아가고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 기술을 아주 잘 기억한다고 말한다. 칼날 공격을 막아내며 그는 거기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장발의 남자는 그것을 공격할 틈으로 본다. 하지만 주인공이 그의 주먹을 붙잡는다. 그 남자는 다른 손으로 공격하려 하며 그것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기억해냈고 그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여전히 거만했다. 언제나처럼 장발의 남자가 주인공을 치려는 순간 빛나는 눈으로 카이토는 자신의 전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카이토의 어두운 기운이 극도로 강력했기에 그 남자는 마비되었다. 그 기운은 그의 온몸을 베기 시작했고 그는 고통 속에 신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단검을 꽉 쥔 채 그는 싸움을 끝내겠다고 말하며 카이토의 등 뒤를 공격하겠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의 끈기가 칭찬할 만하다고 계속 말한다. 카이토는 그 남자 뒤에 나타나 싸움은 이미 끝났다고 말한다. 그의 몸은 여러 급소를 가격당했고 그리하여 남자는 힘없이 쓰러졌다. 그래, 아콘. 너는 끝난 것 같군. 장발의 남자는 아콘이라고 불렸다. 아콘, 그는 북부 누각의 최고 암살자 중 한 명이었고 주인공을 여러 번 제거하려 시도했었다. 수많은 실패 끝에 임무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카이도가 아콘에게 멈추라고 했습니다. 카이도는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장래가 유망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콘은 단검을 떨어뜨리고 카이도는 그를 제자로 거두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콘은 매우 명예롭고 충성스러운 병사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카이도는 그에게 더 중요한 임무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콘은 수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임무 중에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환생한 그는 어쩌면 카이도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에겐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어쩔 거냐고 묻자 그는 카이도에게 평생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침묵하지만 결국 그를 다시 제자로 받아들이고 동료를 더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깊은 숨을 내쉰 주인공은 바람이 아주 좋다며 아콘이 그곳을 지배하는지 묻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라고, 그곳은 환생자들의 파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집단이 팬텀 소드라 불리며 매우 강력한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의 지도자는 시온이라 불렸으며 과거 숲에 72개 산채를 이끌었던 남자였습니다. 카이토는 시온이 정말 이 세계에 환생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아코는 그가 머무는 요새가 거기서 멀지 않다고 말하고 그 때문에 카이토는 즉시 그 녀석을 제거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소리치자 카이토는 잔뜩 화가 나서 돌아서며 혹시 제자가 자신을 비웃는 거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스승님을 비웃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강력한 동맹이 여럿 있을 뿐입니다. 스승님께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다른 환생자들이 이미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카이토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팬텀 소드 집단에서 빠져나올 희망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승님의 힘을 아주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 집단과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엎드리며 그는 카이토 스승님께 조금 더 기다리며 힘을 더 기르라고 말합니다. 지금 팬텀 소드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웃으며 아코는 여전히 어색하다고 말합니다. 늘 그렇듯 그 순간 니나가 오빠를 부르며 대체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이미 자신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그저 평온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인데 오빠가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며 매우 화를 냈습니다. 잠깐, 니나. 내 옷은 왜 그래? 너도 다쳤어? 무슨 일이야? 아콘이 그녀가 누구냐고 묻자 카이도는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계속 말해서 니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녀는 오빠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 이제 더는 도와주지 않을 거라며 그 반지를 버리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 반지를 던져버리고 옷을 갈아입으러 호텔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포털을 열고 그에게 빨리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얼음 마법을 사용해 아콘을 얼려버립니다. 카이도는 그가 과거의 동료 중 하나였다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포털로 뛰어들면서 니나는 그 녀석을 얼린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건 그를 제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카이도는 여동생 성격이 정말 까다롭다고 계속 불평하지만 그녀에게 별로 대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녀와 함께 떠나기 위해 포털로 뛰어들고 얼어붙은 친구까지 데려갑니다.